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최근 저조차도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돼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이날쯤 되면 아침에 눈만 떠도 다행이다 싶어요. 몸도 여기저기 하나둘 고장나서 안 아픈 날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자식들도 둘 다 독립해 나가서 살다 보니 부모로서 더 걱정돼요.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직장에서 별일은 없었는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오늘 하루도 평소와 다름없이 큰일 없이 지나가면 그게 오늘도 잘 살았다 싶어요. 대단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가 아니라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게 좋은 하루다 싶더라고요. 사실 요즘에와 세월이 좋아요. 크게 힘들이지도 않고 동네 슈퍼나 시장만 가도 반찬에 찌개까지 다 팔아서 하나 두 개 사다 먹으면 그만이고, 애들 얼굴 보고 싶으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전화만 걸면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따뜻한 방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보면 내 팔자가 언제 이렇게 폈나 신기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남의 눈치 보면서 제때 자지도 못하는 날이 허다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내 집도 있고 자식들한테 보살핌도 받으며 멀쩡하게 살고 있는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은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냐고 놀려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30년, 40년이 된 일이라도 바로 어제 일처럼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심지어 가끔 자다가 꿈도 꿔요. 분명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까마득한 옛날 일인데도 마치 다시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그때 모습으로 생생한 꿈을 꿉니다. 저는 지독히도 가난한 집의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툭하면 그렇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어요. 친정아버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다 날려먹을 정도로 철없는 사람이었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평생 떠받들고 사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인 저는 곤욕이었어요. 버는 사람은 없고 식구만 많으니 집에는 항상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이면 어디를 가는지 나가서 밤이나 돼야 들어왔어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돈을 쓸 생각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는 바느질이나 동네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번 돈으로 그나마 우리 다섯을 키우셨어요. 그러니 항상 집에는 돈이 부족했죠. 제가 중학교 졸업하던 해에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아, 나는 고등학교는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제가 엄청 옛날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에 못 가는 애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딸들도 아들처럼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면서 웬만한 딸들도 다 고등학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당시에 그나마 살던 집까지 팔아서 방 2칸짜리 새방에 살았는데, 그 와중에 동생이 하나 더 태어났으니 말 안 해도 집안 사정이 뻔했죠. 아니나 달라요. 중학교 졸업하기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짐을 싸라고 했어요. 과수원집 위에 새로 지은 벽돌집 있지? 네가 지나가면서 꼭 성 같다고 멋지다고 한 집 말이야. 그 집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 손 야문에 있다고 추천했다. 아버지는 마치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추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지은 궁전 같은 집이 있었어요. 집이 번듯하니 너무 좋길래 제가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집에 가서 뭘 해요. 지금 같으면 딸을 남의 집 식모로 팔아먹는 게 무슨 부모냐 소리를 질렀겠지만, 당시에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뭘 하냐고 괜히 궁시렁거렸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설거지하고 빨래 할 줄 알아서 하니? 그냥 집에서 네 동생들 챙기고 집안일 하듯이 거기 가서도 그대로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일 하는 거 돈 벌면서 하면 더 좋잖아. 어머니고 아버지고 다 똑같았습니다. 집구석이라고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 저를 남의 집에 식모로 팔다시피 보내버리더라고요. 제 나이 17살 간 넘자마자 저는 아버지의 말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 그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말이 좋아 상주 도우미이지 하는 일은 그냥 식모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청소하고 온 집안의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였죠. 그 궁전 같은 집주인이 서울 사람이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려서 요양차 집을 짓고 내려하나 보더라고요.
주인 집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셋 다 몸도 야리야리하고 하얀 게 꼭 외국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주인 아저씨가 서울에서 큰 사업도 하고 외국도 왔다 갔다 한다더니 영어도 잘하고 멋있더라고요. 반면 주인 아줌마는 성격이 고약했어요. 서울에서 무슨 악기 연주자였다는데 입맛도 까다롭고 취향도 고상한 게 주변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했어요. 주인 아줌마는 아들이 아프니 어쩔 수 없이 시골에 내려오긴 했지만 이 총구석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지 툭하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구박했어요. 아침에 간 만든 반찬이나 찌개도 무슨 냄새가 난다면서 툭하면 다시 끓여오라고 냄비 뚜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잊었어? 몸도 약한 애들아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똑바로 안 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사온 두부랑 된장 넣고 끓인 건데 이상하다. 죄송해요. 바로 다시 끓여올게요. 제가 그 궁전 같은 집에 들어갔을 때 저 말고도 다른 가정부 이모가 있었어요. 그분은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제일 유명한 분이었는데도 사모님은 매일 마음에 안 든다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당시에 그 집에서 제일 막내였던 저는 구박대기가 되기 딱 좋았죠. 저는 주인집 아들, 당시에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도련님 옆 창고 방에 머물면서 도련님 시중을 들거나 병원에 갈 때 같이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련님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사모님은 저에게 아주 난리를 쳤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가을이었는데 도련님께서 아침을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며 정원에서 잠깐 산책을 했어요. 초가을이라도 바람이 좀 쌀쌀하길래 저는 낮에 산책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지금 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그런지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라 저도 일찍이 포기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제가 외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따뜻한 차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련님께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몸살이 걸린 거예요. 열까지 펄펄 나고요. 저는 놀라서 해열제를 챙기고 머리수건을 빨아 도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이 몸이 약해서 열이 났다가 자칫 잘못하면 폐까지 안 좋아져서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께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물수건을 거칠게 뺏었습니다. 도대체 너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는 거야? 이 날씨에 산책을 시키면 어떡해? 내 아들 몸살 나라고 제사라도 지내니? 너 내 아들 잘못다면 다 네 책임인 줄 알아? 죄송해요. 안 그래도 날씨가 쌀쌀해서 제가 점심때 나가자고 말씀드렸는데 도련님이 소화가 안 된다고 지금 당장 해야겠다고 하셔서. 너 지금 내가 한마디 했다고 듣기 싫어서 내 아들이 우겨서 그런 거라고 말 돌리는 거니? 어린 게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사모님은 차가운 물을 빨아 묵직해진 수건을 제 얼굴에 퍽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그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툭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얼굴에 대놓고 던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중졸이고 이 집의 식모라고 해도 저를 어떻게 대하든 다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본인이 진짜 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자꾸만 종처럼 부리니 저도 순간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어머머? 얘 표정 봐? 너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는구나? 안 되겠다. 네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알려줄까?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사모님은 번쩍 손을 들더니 이제는 아예 제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사모님과 눈을 마주쳤다가 서러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참으며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오늘 밤 내로 우리 아들 열 안 떨어지면 한 대 더 맞을 줄 알아. 그대로 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간 사모님은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밤 내로 도련님의 열이 안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지금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건을 집어 던지고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제 나이 고작 17살이었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버는 돈으로 동생들이 다들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 무릎약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나마 창고 방이라도 제 방이 있는 게 낫지.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는 그 오래된 새방으로 돌아가면 제 방도 없이 구질구질하게 생활하며 돈도 벌고 동생들까지 돌봐야 하니 욕을 먹고 행여 맞게 되더라도 이 집이 나았습니다. 이왕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거라면 돈이라도 받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러워도 꾹 참고 도련님 방에 들어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도련님 머리에 물수건을 갈아주면서 제발 열만 내려라 내려라 주문을 걸었어요. 다음날 아침 다행히 열이 내린 도련님은 옆에서 졸고 있는 저를 깨웠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네 덕분에 정말 죽다 살았다. 어제는 온몸이 너무 뜨거워서 진짜 이러다가 죽는 줄 알았어. 이 열 다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대로 도련님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나 때문에 어젯밤 어머니한테 혼나고 고생도 많았지. 네 말대로 산책도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고집 피워서 미안해.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집에서 제일 귀하디 귀한 도련님께서 자기 엄마를 닮지 않아 성격이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본인 때문에 사모님에게 매일 혼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최대한 제가 사모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도련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뭐. 도련님 시장하시겠어요. 금방 아침상 준비해 올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 장녀로 자라서 그런지 주제 파악이 빠릅니다. 도련님이나 집주인인 사장님이 저에게 잘 대해주셔도 절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사모님께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을 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가끔 사장님께서 퇴근하고 오시면 저나 가정부 이모에게 같이 저녁을 먹게 앉으라고 하실 때도 있고 명절 같은 날 하루 일찍 집에 가도 된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사장님 말대로 하고 싶다가도 이내 괜찮다고 거절하고 원리 원칙대로 했습니다. 가정부 이모나 운전기사 분이 사장님께서 말한 대로 했다가 사모님한테 혼쭐이 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도련님은 무슨 우리 집에서 같이 산 지도 이제 1년 넘었는데 그냥 오라버니라고 불러. 제 속도 모르고 도련님은 자꾸만 저에게 그냥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오라버니라뇨. 제가 모시는 분인데 당연히 도련님이 맞죠. 혹여나 사모님께서 아시게 되는 날엔 혼쭐 나는 정도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좀 서운하다. 지금까지 난 너를 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넌 고작 돈 받고 모시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 거야? 반면 도련님은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고 했어요. 물론 도련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둘이 있을 땐 정말 남매지간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는 했어요. 사모님 모르게 찐빵이나 한과 같은 간식을 몰래 숨겨서 방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 사모님 없이 둘이 기사님이랑 병원에 가는 날이면 저와 기사님에게 집에 가져다 주라고 양말이나 모자 같은 걸 사주기도 했어요. 사모님이 아시면 난리가 난다는 걸 도련님도 알다 보니 항상 사모님 몰래 챙겨줬죠. 그날도 전날 제가 사모님께 맞은 일로 혹시 우울해할까봐 걱정됐는지 도련님은 애써 저에게 계속 농담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오라버니는 무슨 오라버니인가 싶어 며칠 더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도련님이 정색까지 하면서 사모님이 신경 쓰이면 둘이 있을 땐 그냥 편하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저랑 허물없이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제가 도련님이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나도 여기 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친구도 없어서 외롭고 우울했었는데 그동안 네가 내 옆에서 진짜 여동생처럼 조잘조잘 말도 잘 걸어주고 챙겨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랑 둘이 있을 땐 그냥 오라버니라고 불러줘.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었는데 지내다 보니 호칭이 꽤 중요하더군요. 도련님 하면서 부를 땐 몰랐었는데 도련님 말대로 언제부턴가 오라버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니 정말 저와 도련님 사이가 남매지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도련님에게 오라버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라버니는 저를 더 잘 챙겨줬어요. 제가 오라버니의 병간호를 해주는 대신 오라버니는 진짜 오빠처럼 저를 지켜줬습니다. 제가 오라버니 곁에서 식모살이를 한 지 4년이 넘어가니 오라버니 얼굴에 살도 붓고 생기도 생겼어요. 몸이 점차 나아지니 제가 시장에 갈 때나 사모님 심부름을 갈 때마다 오라버니가 바람을 쐴 겸 차로 데려다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사모님께서 그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드라이브하는 게 좋아도 그렇지
네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괜히 좁은 동네에 소문나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저와 오라버니의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고 젊은 남녀다 보니 주변에서 괜한 말들을 하기는 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마음대로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와 오라버니가 같이 시장도 자주 가고 병원에도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님은 더 저를 미워했어요. 결국은 저를 내보내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전현이 주제도 모르고 네 옆에서 날뛰니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소문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잘못한 것도 없는 순영이를 왜 내보내요. 내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좋아졌는데. 누구 덕분에 좋아지긴? 너희 아빠랑 내가 희생하고 여기까지 같이 내려와준 덕분에 좋아진 거지. 암튼 너희가 아니라고 해도 난 오순영, 그 애 더는 네 옆에 둘 생각 없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아니라는데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순영이는 진짜 남매지간이나 다름없으니까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저딴 애랑 남매지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네가 자꾸만 그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저딴 것들이 들러붙는 거잖아. 들러붙긴 누가 들러붙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순영이가 아니라 내가 순영이가 필요해서 귀찮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동안 오라버니가 사모님에게 큰소리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오라버니가 처음으로 사모님께 반항했어요. 저를 좀 내버려 두라고요.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4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 어느새 오라버니와 저는 정말 진짜 남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어쩌면 진짜 제 동생들보다도 오라버니가 더 가까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진짜 동생들보다 오라버니와 보낸 시간이 더 많기도 했고 서로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배려하며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은 건 오라버니가 처음이다 보니 저조차도 오라버니가 제 오빠라는 착각을 하게 됐어요. 제 팔자가 고작 식모이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오라버니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집안에서는 항상 첫째라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에 힘들 때도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저를 챙겨주고 배려해줄 때마다 저에게 뭔가 든든한 오빠가 생긴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어요. 역시나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요. 입에 달다고 주제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뒤 저는 궁전 같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볼을 치며 깨웠어요.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물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도 사모님이 절대 외부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빨리 짐 싸. 이 집주인이 1시간 내로 나가야만 네 퇴직금 든든하게 챙겨준다고 했어. 이 집을 왜 내가 나가?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버지 잠깐만. 오라버니한테 인사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아버지는 대충 싼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고 빨리 일어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 난리 중에도 저는 오라버니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오라버니는 무슨? 니년한테 오라버니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그날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 아버지에게 연락해 저를 지금 당장 데려가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들 병도 다 나아서 본인들은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갈 생각이니 지금 당장 저를 데리고 가야만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했대요. 퇴직금이 두둑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죠. 저는 그 집에 돈에 팔려갔다가 다시 돈에 팔려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오라버니가 떠나기 전에 인사라도 하고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집엔 다시는 못 가게 감시하기도 했고 며칠 뒤 꾸역꾸역 집을 나와 다시 가보니 그 궁전 같은 집에 있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집안 사정은 전보다 더 안 좋았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딱 하나예요. 셋째가 아들인데 걔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 하나라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대놓고 동생 학비를 대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해서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아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래. 나 돈 없어.
2년 이거? 너 시집 가려고 적금 들어놓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 없다고 단번에 입을 싹 닦아? 저는 순간 황당해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 동네엔 비밀이라고는 없나 봐요. 제가 식모살이를 끝내고 나와서 바로 공장에 들어가 취직하면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시집갈 돈 모은다고 은행에서 적금을 든다고 하길래 저도 따라가서 들은 적금이 있었어요. 결혼 생각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은 거죠. 갑자기 저한테 남자가 생겨서 결혼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돈마저 욕심냈습니다. 결국은 그 적금에 든 돈을 셋째 대학 등록금에 썼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몇 년 뒤 부모님께서 막내 등록금 이야기를 슬쩍 하시길래 저는 그 길로 도망치듯 집을 나와버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부모님이 영영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시내 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에서 일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파견 나온 직원 하나가 저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저는 이게 집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는 친정을 벗어나 제법 자유로웠습니다. 동생들도 다들 커서 제 앞가림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자식복 많은 우리 친정부모님은 착한 동생들이 잘 모셨거든요.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살이를 시작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남편과 어린 자식 둘을 키우던 그때요. 남편은 저에겐 무뚝뚝한 사람이긴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누구보다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애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언제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한 번씩 오래전 함께했던 오라버니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당시에 몸이 다 회복됐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정말 서울에 올라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 한 번씩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제 팔자도 더러운 게 큰아들 중학생 때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편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과 딸이 아빠를 찾으며 오는데 저는 도무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앞이 막막하다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어서 너무 슬프고 저도 살고 싶지 않은데 자식들 자는 모습을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거든요. 친정부모님은 힘들게 서울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여자 혼자 애 둘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인데 그냥 고향에 내려와서 당신들과 지내며 농사나 지으라고요. 당시엔 너무 힘들다 보니 친정부모님 말씀에 솔깃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애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다고 다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시길래 저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만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게 아들놈은 공부를 잘하고 딸애는 끼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제가 좀 힘들다고 해서 그 시골에 데려가서 썩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동네 부동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자 뭣도 모르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아이들이라도 봐주시려고 올라왔나 보다 했죠. 그런데 착각도 자유더군요. 부모님께서 올라오신 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 저기 아기 엄마 오네. 아기 엄마, 손님들 찾으면 연락할 테니까 집 좀 잘 보여줘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내놓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서울은 시세가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만 본 거지. 아이고, 저는 지금 내놓으면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지금 내놓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죠. 저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제가 아이들과 사는 집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라고요. 나더러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한 게 설마 내 집 팔아서 꿀꺽하려는 심산이었어? 그제야 친정부모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으시던 분들인데 남편 죽었다고 안 하던 제 걱정을 할 리 없었죠. 딸,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부모한테 자식 집을 꿀꺽하려고 한다니? 우리가 설마 그랬겠어? 그래 딸, 네가 힘들어서 말은 안 했는데 우리 막내가 글쎄 이혼한대. 귀책사유가 네 동생한테 있어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더러 내 집 팔아서 막내 집이라도 구해주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들 그래? 지겨워 죽겠습니다. 부모라고 있으면 뭐해요. 일찍 과부돼서 애들하고 힘들게 사는 딸은 불쌍하지도 않은지 그 와중에 막내 이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두 분 다 내려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데 하마터면 정신줄 놓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갈 뻔했어요. 제가 중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 살다 보면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시작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꼬박 혼자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안 해본 거 없이 쉬지 않고 돈만 벌면서 살았어요. 남들처럼 학원에, 과외에, 해외여행에 뭐 그런 대단한 거 해주면서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게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밝게 자라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셋이 정은 끈끈해요. 물론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큰 사춘기 한 번 없이 바쁜 엄마를 도와 잘 커줬어요.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영화 만드는 일을 해요. 아들은 언제나 듬직하고 딸은 애교도 많고 사랑스럽습니다. 일하다가 힘들 때도 자식들 사진만 보면 절로 힘이 났어요. 그런데 최근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바르고 착하게만 자라온 큰아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큰아들은 말만 하면 다들 아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회사에서 전세금도 지원받아 아예 회사 근처로 터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 1년에 명절에만 서너 번밖에 만나지 못했죠. 뭐 평소에도 보려고 마음먹으면 볼 수야 있겠지만 아들이 일이 얼마나 바쁜지 매번 야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서 보고 싶어도 쉽게 서울에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짐까지 싸서 왔더라고요. 나 당분간 어머니 집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죠?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묻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걱정할까봐 별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얼굴도 푸석푸석한 게 피곤해 보이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휴가라도 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물으면 아들이 더 속상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엄마, 나 회사 잘렸어. 다시 서울 올라와서 직장도 구하고 집도 구하려면 정신없어서 그때까지만 엄마 집에서 신세 좀 질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저렸어요.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아들 녀석이 절대로 회사에서 잘릴 만한 일을 할 애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평생 공부만 하고 취직해서는 일만 하며 쉬는 날도 없이 지낸 앤데 갑자기 잘렸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세는 무슨, 너 있고 싶은 만큼 편하게 있어. 엄마는 영영 너랑 살아도 너무 좋아. 에이, 엄마는 무슨 그런 악담을. 아들더러 장가도 가지 말고 엄마랑 평생 살라고? 아이고, 말이 그렇게 되나? 암튼 엄마는 너랑 살면 좋다는 소리를 한 거야. 알죠. 감사해요, 엄마. 아들 얼굴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제 아들 녀석을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있었답니다. 크게 눈에 띄게 괴롭힌 건 아니고 일을 제 아들에게 다 떠넘겼나 봐요. 그래놓고 아들이 일을 다 해놓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위에 보고하고 그런 거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부조리한 일들은 너무도 많다 보니 아들도 참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최근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나쁜 상사 새끼가 그 일을 제 아들에게 떠넘겼답니다.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잘리게 된 거래요. 저는 아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을 막나 해서요. 어떻게든 내가 한 일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 나쁜 새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해놨는지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어. 그 일로 소송까지 가야 해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서울에 올라왔답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아들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필요한 게 뭐냐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씁쓸한 얼굴로 웃으며 괜찮다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그 표정을 제가 본 적이 또 있거든요.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제가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같은 반 애들하고 다퉜다면서 학교에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딸애가 심하게 구토해서 딸애 간호하느라 새까맣게 까먹고 아들 학교에 못 갔어요.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그제야 생각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갔다고요. 무슨 일로 애들하고 싸웠길래 선생님한테 전화까지 온 거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딱 지금 같은 눈을 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께 잘 말씀드렸으니까 어머니는 오실 거 없어요. 평소 워낙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아이니 아들 말대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 일진인지 뭔지 아는 나쁜 놈들이 아들 녀석을 계속 괴롭혔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참다 몇 대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일로 학교에서도 그 일진 놈들이 한 짓을 알게 돼서 그 놈들이 정학을 당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일절 저에게 말을 안 하고 별일 아니라고만 했어요.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엄마라는 게 서글퍼서요. 남편이라도 살아있고 제가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엄마였다면 아들도 저에게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싶어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친구 남편이 변호사라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해서요. 그런데 기차역으로 내려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닥에 박스를 깔고 몇몇이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닐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 허름한 옷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있던 노숙자는 다름 아닌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더라고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맞죠? 오라버니가 왜 여기서 이렇게 되셨어요? 내가 분명 아들 낳고 잘 산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노숙자는 바로 40년 전 제가 식모살이 했던 집 아들, 제가 그 집에 사는 동안 오라버니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20년 전인가 오라버니가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한테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놀란 제가 달려가 오라버니의 손을 덥석 잡고 오라버니가 맞느냐고 눈을 맞추니 오라버니도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오라버니도 분명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오라버니가 이런 곳에 누워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오라버니 옆으로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라버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우리 집에 가서 제가 따뜻한 밥 차려드릴게요. 저는 도저히 오라버니를 그렇게 두고 올 수 없어서 오라버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 씩 웃어 보인 오라버니는 슬쩍 제 손을 놓았어요. 우리 동생 잘 살고 있었구나. 나는 괜찮아. 난 여기가 좋으니까 너는 너 갈 길 가. 가서 잘 살아, 동생아. 순간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에게 동생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40년 전의 오라버니의 목소리와 너무 똑같아서 가슴이 다 아렸어요. 저는 오라버니에게 잠깐만 여기 계시라고 하고는 급하게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러고는 눈에 보이는 은행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은행에서 나온 저는 곧장 오라버니가 있는 장소로 달려갔어요. 오라버니,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서 우선 이것만 찾았어요. 오늘 날도 찬데 여기서 자지 말고 이 돈으로 꼭 모텔이라도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거 받아요.
이건 내 전화번호니까 오늘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나한테 전화해요. 무슨 일이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꼭 나한테 전화해요. 기차 시간이 다 돼서 더 오래 오라버니와 있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돈봉투와 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오라버니 손에 꼭 쥐어주고 기차를 탔습니다. 저도 돈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 찾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100만 원 다 찾아 오라버니에게 줬어요. 남들이 들으면 노숙자한테 무슨 돈을 주느냐고 그래봤자 술만 사 먹을 거라고 하겠지만 술을 사 먹든 뭐를 하든 오라버니에게 주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나와 그동안 제가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고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다 오라버니 덕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오라버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부잣집 아들이 저꼴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방에서 일을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혹시나 오라버니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했어요. 오순영님 되시나요? 김영덕 대표님께서 지금 바로 뵙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금방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건 오라버니의 비서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나를 데리러 오겠다네요. 금방 기차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는 끊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 기차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갔더니 말도 안 되게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차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리무진인가 그런 긴 차요. 그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웬 커다란 건물 앞에 차가 멈춰섰고 오라버니의 비서라는 사람이 저를 에스코트해서 건물 맨 위층까지 올라갔어요. 비서가 안내한 사무실 앞에는 대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오라버니가 서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 차림에 머리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라버니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우리 순영이 놀랐지? 어제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눴네. 이쪽에 좀 앉아. 아휴, 오라버니,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맞죠? 아닌가? 어제 본 모습이 꿈인가? 저는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 말을 다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오라버니가 맞는데 도대체 어제 본 사람은 누군가 해서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도 어제 거기서 너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렸지 뭐야. 고맙다 순영아. 저는 오라버니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라버니는 본인이 다 설명하겠다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라버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근 10년 동안 오라버니께서 연달아 힘든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20년 전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셨답니다. 아들도 하나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대요. 부모님도 연세가 드셔서 다 돌아가시고 회사도 물려받아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에서 쓰러져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런 일이 처음이라 모두 놀라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 치료가 힘들 거라고 했답니다. 안타깝게도 오라버니가 대학 때 갑자기 쓰러져서 알게 됐던 병이 아들에게도 유전이 된 거죠. 오라버니는 아들의 병증을 알고는 많이 놀랐지만 아들도 자신처럼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치료에 힘썼답니다. 40년 전에도 고친 병을 지금 의술로 고치지 못할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했답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라버니는 회사도 잠시 경영진들에게 맡기고 아내와 시골로 내려가 요양도 하고 미국에 유명하다는 병원도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아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작년 여름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 쇼크로 사망했답니다. 그때 오라버니와 아내분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라버니의 회사에 일이 생겨 급하게 한국에 혼자 들어오게 됐는데 미국에 혼자 있던 아내분께서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 일로 오라버니는 큰 충격을 받아 지난 1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대요. 회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길거리만 배회하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녔답니다. 오라버니를 걱정한 비서진들이 매일같이 쫓아다니며 병원 치료를 권유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았었는데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제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저와 만나고 나서 정과는 다른 새로운 기분을 느꼈답니다. 몇십 년 만에 꼭 만나고 싶었던 저를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았는데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며 돈봉투와 전화번호를 건네던 제 모습에 감동을 받았대요. 사실 아들 그렇게 되고 아내까지 내 곁을 떠나고 나니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제가 아들 생일이었어. 그래서 이번 아들 생일 지나면 나도 아들과 아내 따라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네가 운명처럼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 순간 알겠더라. 아들과 아내가 너를 나한테 보내줬다는 걸. 40년 전에도 내가 네 덕분에 살았잖아. 내 목숨 살려준 네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 오라버니에게 듣고도 저는 믿기지 않아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글쎄 어제가 오라버니의 아들 생일이었대요. 아들과 아내를 잃고 뼈까지 다 타버릴 슬픔에 견디지 못한 오라버니는 어젯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제가 오라버니의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라버니는 마음을 바꾼 거예요.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병도 저와 함께 이겨냈던 사람인데 허망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연락해서 저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언제나 제가 나타나줬으니 이번에도 저를 믿고 살아보고 싶다고요. 오라버니의 이야기에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라버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고마워 순영아. 어제 네가 보인 호의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어. 네가 다시 한번 날 살린 거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 한 게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너무 나서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와 저는 와락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포옹은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한 서로를 위한 위로였습니다. 잘 견뎠다고 잘 해냈다는 위로였죠.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오라버니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저에게 뭐든 보답하고 싶다면서 제 자식들과도 만나 밥도 먹고 자주 만나요. 거기다가 큰아들이 회사에서 당한 부단 해고 문제도 오라버니가 나서서 다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대표랑 잘 아는 사이라면서 수임료도 받지 않고 다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네 가치도 못 알아주는 그딴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거 어때?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조카는 엄마 닮아서 성실 근면이라고 얼굴에 딱 써져 있는 게 내가 스카우트 해야겠어. 오라버니는 평생의 제 은인입니다. 제 자식들을 조카라고 부르면서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어요.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린 제 아들을 승소하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아들을 오라버니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당하게 면접 봐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오라버니는 제 아들 조건이나 학벌만으로도 입이 충분하다며 취직까지 시켜줬습니다. 아들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아들을 힘들게 했던 놈들이 아들이 오라버니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배 아파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최근엔 40년 전 오라버니와 저와의 추억이 깃든 그 대골 같은 집을 오라버니가 저에게 주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 집 그냥 그대로 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너한테 양도해 줄 테니까 잘 관리해줘. 그 집은 나보다 네가 더 좋아했잖아.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집이 지금 얼만데 제가 그 집을 받아요. 저는 오라버니가 당연히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 집이 아무리 지방에 있다고 해도 지금 시세로 10억은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집을 그냥 저에게 준다니요. 네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 돈이 아깝겠어.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니. 그런데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 그 집도 부족하지. 너는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네가 나한테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받으면 나 진짜 서운해한다. 그러니까 꼭 받아줘. 제 인생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꼭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가 나타나 본인이 살았다고 거창하게 말해주지만 저는 오라버니가 제 앞에 나타나줘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 전 40년 전의 추억이 깃든 그 벽돌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여기저기 수리해야 할 곳은 많지만 이렇게 멋진 집에서 저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올해 연말은 이 집에서 오라버니와 아들과 딸과 함께 보낼 생각이에요. 함께한 세월이 얼마든 간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남은 인생은 우리끼리 진짜 가족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서로 위하고 도우며 그렇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하는 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겐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주절거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 경험담을 보내봅니다. 저는 밀린 냉장고 청소를 할 때, 팔고도 붙이고 욕실 청소를 할 때, 특히나 이 채널을 꼭 재생시켜 놓는답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하지 않게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저에게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내놓는다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에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사람이에요. 남편이 삼형제 중에서 장남인데 실질적으로는 총 4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남편의 사촌인데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이 집 식구가 됐죠. 아무튼 이 사촌 형제까지 합쳐서 4형제인 건데요. 첫째인 남편은 공고를 나왔어요. 공업고등학교 다들 뭔지 아시죠? 거기를 나왔는데 남편이 원래는 공부 잘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 재학 중에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춘기에서 겪을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끔찍한 병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중2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세상의 부조리를 비난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틀에 맞서고 싶어졌지. 이제와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잘못 사귄 영향이 컸던 것 같아. 그 친구들을 따라서 공고까지 간 거였거든. 친구 따라 강남을 가도 부족할 판에 공고를 간 거였어? 당신 그래놓고 엄청 후회했었지? 맞아, 후회했어. 공고는 그냥 폼 잡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여자애들과 잘 노는 놈들이 그 당시에는 부러웠고 동경의 대상이었지. 그래서 그놈들을 따라 공고까지 갔는데 1학년 마치자마자 후회돼서 매일 아침마다 울었던 것 같아. 아침마다 남편이 눈물 지었던 그 시기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요. 4형제 중에 둘째, 그러니까 사촌 형제가 시댁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필사적으로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코피가 주르륵 나서 휴지를 콧구멍 틀어막고 문제집 푸는 걸 어느 날 남편이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는데요. 그 문제집이 중학생 단계가 아니라 고등학생 과정인 걸 보고 더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둘째는 그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 일명 특목고였죠. 자기 사촌동생의 대활약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남편은 그때부터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꽤 괜찮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명문대 반열에 들어가는 곳은 절대 아니었고요.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죠. 대학 졸업 후에는 널리고 널린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다녔다는데요. 거기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임원의 눈에 들었고 회사의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팀에 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잘 해내서 앞길이 잘 풀렸어요. 남편은 자기의 32살 생일을 딱 한 달 앞두었을 때 탄탄한 중견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하는 것, 그것을 남편이 망설이지 않게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하자마자 그 주말에 뭘 했는가 하면 저에게 청혼을 했거든요. 미선아, 우리 결혼하자.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옆도 보고 뒤도 보라고 가르쳐준 여자, 그게 너야. 너와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가정을 꾸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저는 그때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남자는 결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하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제 말을 원치 안 듣는 남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발 그놈의 반팔 체크 남방 그만 입고 오라고 해도 말을 지지리도 안 되던 남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볶든 염색을 하든 예쁘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줬습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네요. 황당한 게 뭐였던 줄 아세요? 아예 제가 머리를 새로 바꾼 줄도 몰랐어요. 제가 오죽하면 남편한테 이런 소리도 한 적 있었어요. 오빠, 내가 진심으로 하는 소린데 오빠는 내가 삭발을 하고 나타나도 모를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했던 말이 뭐였더라? 너무 기가 막혀서 제 기억에서 억지로 삭제를 해버려서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어떨지 한번 진짜 삭발을 하고 와봐 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이야 결혼을 30이든 40이든 자기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20대 후반이 되면 결혼 생각이 있는 여자들은 괜스레 조급해지고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고민들이 대체로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우리는 결혼 언제 해? 라고 몇 번 물어봤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결혼 언제 하냐고? 글쎄, 그건 오직 하늘만이 알겠지. 그럴 때면 확시 그냥 헤어지고 다른 놈 만날까도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저에 비해 남편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겸허히 인정합니다. 제 지인들이 당시에 제 남편을 겪어보고는 사람이 조금 뻣뻣하고 살짝 밥맛이 없다 그랬었어요. 집안 장남이라는 요소를 두고도 저를 향해 장남과 결혼하면 개고생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시댁이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고 동생들이 잘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나면 저를 보면서 너 봉잡았구나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소위 흙수저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흙수저라는 단어는 처음 접했을 때 제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라서 심장이 막 아프게 뛰었었네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6살 때 집안이 폭삭 망했고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았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정부모님이 철지부심하여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셨습니다. 기대가 컸죠. 그런데 그게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폭삭 망했어요. 단숨에 그곳으로 올랐죠. 그곳이 어디겠어요? 빚더미 위였죠. 그리고 그 빚은 제가 24살이 되던 해에 다 갚았습니다. 남들 같으면 4년제 대학 졸업하는 나이가 24살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대학 다닐 때 직장 다녀서 빚 갚는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25부터 그나마 숨통 트여서 살았네요. 형편이 가난하면 짜증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별것 아닌 것에도 사람이 얄팍하게 굴게 되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고 매사에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저는 빚 다 갚고 나서 이제 폼나게 사회생활을 해볼 차례라고 여겼는데요. 티 없이 맑게 자란 사람들을 겪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비참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이제 볕들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인생에 찬란하게 볕만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해맑은 것 좀 봐. 찢을 대로 찢은 나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껏 이제 빚도 다 갚았건만 웬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찬란하지 못했을까 그게 서글펐고요. 절망의 땅굴만 한없이 파고 있던 저에게 그때 친정언니가 말해왔습니다. 미선아,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너만큼 대단한 애도 나는 드물다고 봐. 너처럼 야무진 사람 은근히 없다. 됐어. 그런 위로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출발선부터 글러먹은 것 같고 외면과 내면 모두 별로인 것 같아. 밝은 척, 씩씩한 척, 사교적인 척하는 내가 구질구질해. 샤넬 짝퉁 지갑 사서 들고 다니는 내가 창피하다고. 그거 살 때는 나도 이제 샤넬 생겼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어차피 나는 진품을 살 수 없는데 그냥 내 처지가 우습기만 하고 바보 같아. 너를 왜 바보라고 생각해? 야, 짝퉁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짝퉁 사는 사람 많아. 그거 샀다고 해서 네가 바보가 아니야. 언니, 나 짝퉁 지갑 사는데 15만 원 줬어. 암만 해도 내가 바보가 맞는 것 같아. 정교한 거라서 15만 원이면 싼 거라고 판매자가 그랬는데 내가 속은 거지. 눈탱이 맞은 거야. 실밥 다 튀어나온 짝퉁을 15만 원? 그거 원가 3만 원도 안 하게 생겼어. 비선아, 울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 너는 앞으로 결혼만 잘하면 장땡이야. 여자 인생 결혼 잘하면 그걸로 되는 거라는 말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더라.
눈탱이 맞은 걸로는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봐. 네 형부 같은 재활용 불가능한 놈을 만나서 개고생하잖아. 결혼 잘못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내 코가 석자라서 부모님을 매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너는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네 형부를 떠올리도록 해.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야. 그런 남자를 피해서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밝은 인생 살자. 갑자기 친정언니가 왜 이런 희한한 연설을 하는 걸까 싶어서 아리송했는데 곱씹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을 뿐더러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잠깐만, 결혼?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슬슬 결혼 안 하냐면서 남자 소개시켜주겠다는 언니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럼 소개를 받아볼까? 내가 왜 결혼 생각을 못했지? 솔깃해서 소개를 받아봤고 그 이후로는 연애를 시작했다가 상대의 이상한 면모에 깜짝 놀라서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지쳐서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졌을 때였어요. 외근을 나갔다가 잠시 카페에 들러서 멍하게 앉아있는데 전에 헤어졌던 이상한 놈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온 겁니다. 진짜 너무 이상한 놈이어서 헤어졌던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아니나 달라요. 그놈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쌍욕을 뱉었고 자기가 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기에 처했던 그때 옆 테이블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분이 싫다는 표정 딱 찍고 있는데 그 앞에서 윽박을 질러? 이거 완전히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놈이네? 이상한 놈은 발끈하면서도 자기보다 덩치가 좋은 남자 앞에서는 차마 못 까불더군요.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저는 도움을 준 남자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댔어요. 고마워서 밥 사고 싶다. 고마워서 직접 든 목도리를 드리고 싶다. 고마워서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수작을 끝도 없이 부렸죠. 그래서 사귀게 되었지만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저에게 청혼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좋은 곳에 이직하게 되었으니 청혼할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꿈에 그리던 청혼인데 갑작스럽게 롯데월드의 롤러코스터 대기줄에서 받게 되다니 심지어 저희를 빼고는 남자 중학생 단체였어요. 중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놀려대는 가운데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당황의 눈물인지가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의 결혼을 무척 반기셨어요. 저는 제가 환영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너무 놀랐는데 시부모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근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남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은근히 신경 쓰였는데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얼른 결혼 날짜부터 잡자. 다름 아니라 형제들 중 셋째가 결혼을 가장 이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맏며느리인 저보다 셋째 며느리 동서가 시댁에 먼저 입성을 했습니다. 또한 둘째 시동생은 이미 그때 결혼할 상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께서는 장남은 언제나 결혼하나 이러면서 조마조마하셨던 거예요. 저희 부부의 결혼식 날짜를 더 이르게 잡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딱 반년 뒤에 둘째네가 결혼했고 마지막으로 넷째네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제 아래로 동서만 셋인 거였죠. 참고로 시동생들 직업은 둘째는 외국계 기업, 셋째는 회사 다니다가 금방 나와서 자기 회사를 작게 차렸기에 사장이었고 넷째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다들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 제 남편이 중2병을 그토록 후회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시동생들이 과연 어떤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자기들처럼 고학력자에다가 직업도 빵빵한 여자? 아니요,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동서들은 하늘 일이라는 게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기 친정 식구들 하는 일에나 기웃거리면서 좀 거들고 그러면서 사는 실정이었죠. 집안 살림이나 열심히 하고 내조의 여왕으로나 거듭나고요. 그래도 되는 자격들이 동서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셋 다 집안이 잘 살았거든요. 저처럼 가난에 허덕이며 빚을 갚으며 각종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람과는 전혀 딴판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설마 저 빼고 다들 유복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이건 상상 밖이었어요. 사는 곳들도 그리 멀지 않은 데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티를 안 내고 사시고자 하는 겸손한 분들이셔서 그렇지 남편 말로는 부동산을 아주 든든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니 딱히 직업도 뚜렷하게 없는 동서들이 시간이나 여유가 나면 시댁에 들러서 시부모님께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이라는 접점이 끊길 수가 없었어요.
자주 안 보고 산다는 선택지가 없었네요. 그런데 기분 탓인가? 동서들이 왜 나를 좋은 말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집안 장남하고 결혼한 맏며느리인데 자기들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아래급의 사람으로 나를 보는 것 같네. 시간이 좀 지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굳이 티는 크게 안 내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화합을 다지는 것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편도 그랬거든요. 잘 나가는 자기 동생들 앞에서 굳이 자기가 무게 잡고 싶지는 않으니까 동생들이 콧대 높게 까불든 말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하게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둘째, 넷째 동서는 괜찮아도 셋째 동서가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되게 깝죽거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시집 왔으니까 사실상 며느리 설 1위인 거 형님도 아시죠? 어? 아, 그렇구나. 1위. 좋아 보인다. 그래, 동서가 그거 해. 저는 이미 유복하게 자라온 이들에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져본 역사가 다 있었기에 이제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였습니다. 명품이 진품이면 어떻고 가품이면 어떠하냐는 생각으로 부처님 미소를 지어주었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위를 선점해서 기뻐하던 셋째 동서가 점차 열받아 하더라고요. 형님의 그럴 때 제일 없어 보이는 거 아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 때요. 속으로는 나만 친정 백 없어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뻔한데 겉으로는 상관없는 척 하시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웃겨요. 그러면서 정말 푹 파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넷째 동서는 그런 셋째 동서를 나무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모른 척을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들도 내심 저 혼자 집안이 빈약하니까 저를 우습게 본다는 거였죠. 어이가 없었는데 유치한 장단에 맞춰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식 웃겨 넘겼습니다. 그러자 셋째 동서가 저를 못마땅하게 째려봤죠. 사실 언제나 늘 항상 저를 날카롭게 째려봤어요. 눈의 가시를 보듯이요. 그걸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잘만 행했기에 제가 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들끼리 며느리들끼리 자기 일들은 알아서 하라는 주의셨어요. 어린이 개입하는 걸 촌스럽게 보시는 듯 했습니다. 거드름 잘 피우는 자기 동생들을 제 남편도 너그러이 두는 마당에 제가 당최 뭐나 된다고 동서들에게 대체 무슨 명목으로 기강을 잡겠어요. 화딱지 나는 일은 친정언니와 통화하면서 풀어버리고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시댁에서는 서열 정리라는 게 옳게 안 돼서 기강이 해이하긴 했어요. 며느리들 중에는 셋째가 혼자 나서서 시부모님께 아양도 떨고 둘째와 넷째를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첫째인 저를 왕따시키고 모욕 주고 싶어서 늘 안달이고 그랬습니다. 시동생들은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셋째 시동생이 활발하고 드센 편이었는데 둘째도 약간은 만만치 않았네요. 아무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시댁의 현황을 뒤집는 사건은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댁은 캐나다에 친척을 두고 있는데요. 둘째 시동생이 사실은 그 집 아들입니다. 한국에서 살고자 하다 보니 시댁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아무튼 캐나다 집과 통화를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한턱 쏘시기로 한 거예요. 무슨 턱이었냐면 캐나다 여행 턱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저래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다 같이 가족여행을 못 가본 데다가 우리 며느리들에게 내가 한 번도 뭘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더구나. 너희들 시어머니는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같이 못 가니까 어디 한번 너희들끼리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행이라 다녀와라. 난데없이 엄청난 제안이 떨어진 거예요. 여자들끼리 사이좋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갑작스레 성사된 캐나다 여행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카드는 제가 받을게요. 제가 청문하는 것에 혹시 의의 있으신 분 없죠? 그리고 셋째 동서가 나섰습니다. 그런 걸 가장 잘 알고 도맡아서 진행할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어요. 급하게 결정된 여행이었기에 단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비행기표 예매였지요. 언제나 예매를 하려나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셋째 동서한테 먼저 아무 얘기가 없어서 결국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 형님, 제가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그 짧은 새를 못 참으시고 먼저 연락을 다 주셨네요. 좀만 기다리시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어. 표부터 예매를 해야 진행이 될 텐데 계속 아무 말이 없으니까 더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예매 다 해놨고요. 지금 바로 형님 카톡으로 형님표 예매 내역 전송해 드릴게요. 아, 그런데요. 자리가 다 따로라서 옆에 못 앉아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출발까지 기간이 썩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들이 다 빠져서 그런 줄로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수고했다,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준 후에 제 표를 확인했었지요. 가장 일반적인 등급 다들 뭔지 아시죠? 이코노미요. 저는 그 이코노미 일반석이었어요. 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매자 본인인 셋째 동서는 물론이고 나머지 동서들까지 전부 1등석 퍼스트 클래스라는 점이었어요. 둘째 동서가 자기 SNS에 자랑하겠다고 1등석표 예매 내역을 일부 가린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알았네요. 기가 찼죠. 제가 둘째 동서에게 나는 일반석이다 그랬더니 당장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라며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범인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셋째 동서가 처음에 변명하기를 자리가 없어서 그랬다네요. 1등석에 저까지 앉을 자리 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분명히 마음씨 넓은 형님이라면 아래 동서들에게 너그러이 1등석 자리를 양보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버렸네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가기로 한 여행, 시작 시점부터 괜히 초를 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1등석 타보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았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고요. 1등석에 자리가 더 없다는데 뭘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제가 문득 예매처 사이트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기분 나쁜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1등석에 지금 예매 가능한 자리가 2개가 남아있잖아? 혹시나 잘못 확인했나 싶어서 몇 번이고 봤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제가 셋째 동서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렸더니 조금도 놀라지 않고 누가 취소했나 보네요 라고 했습니다. 제 자리를 일반석으로 취소하고 1등석으로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말을 참 거창하게 한다고 속으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셋째 동서의 연락을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심지어는 거기서 하루가 더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셋째 동서가 알아서 잘 해줬거니 싶었지만 불안해서 예매처에 들어가 봤더니 1등석은 이제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제 자리를 1등석으로 해줬다는 것으로 이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1등석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셋째 동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제 뒤통수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 형님, 그게요. 제가 1등석으로 예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누가 자리를 채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었구나. 근데 그렇다면 왜 진짜 그렇게 됐다고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그리고 이틀 전에 나하고 연락하고 나서 바로 1등석으로 알아봤던 거 맞아? 시간 끌다가 놓친 거 아니야? 형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여행 가기 싫으신가요? 벌써부터 이렇게 예민하게 구셔서 사람 힘들게 만드실 거라면 그냥 여행 가지 마세요. 뭐라고? 저기 동서, 그 말은 지금 나한테 같이 가지 말자고 그러는 것처럼 들리는데? 동서는 내가 같이 가는 게 싫은가 봐? 그러자 셋째 동서는 제 성격이 예민하다고 투덜대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나머지 동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들은 결코 제 자리만 일반석으로 끊어져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 혼자 너무 이렇게 일반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셋째 동서에게 그랬어요. 중간 등급인 비즈니스 자리라도 해달라고요. 저만 혼자 일반석으로 장거리 비행을 가게 된 걸 시부모님께 아시면 대체 어떻게 보시겠냐고. 그런 말까지 오죽하면 했네요. 그랬더니 셋째 동서가 보인 반응이 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시기는요? 그냥 잘 보시겠죠.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시겠죠. 아, 진짜. 형님, 제가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하게 되네요. 형님은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주제 파악? 동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솔직히 말해서요. 형님하고 나머지 저희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급이라는 게 너무나도 달라요. 형님은 저희들하고 아예 급이 안 맞는데 뭘 자꾸 동등해주고 싶어서 기웃거리시나요? 그러실수록 사람이 볼품없어 보이는 거 본인은 모르시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동서 인성 수준이 낮다는 건 알겠어. 동서, 아버님이 이거 경비 다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가는 건데 왜 동서가 멋대로 구는 거야?
급? 그래, 급 나누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급 나누기를 왜 아버님이 경비 대신 여행해서 하는 거냐고. 동서야말로 자기가 뭐라도 크게 된다고 생각하나 봐? 네, 적어도 형님보다는 뭐 되는 사람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뭣도 안 되는 형님께서는 이제 아버님께 쪼르르 가서 이르실 건가요? 에이, 설마 그러실 건 아니죠? 저 같으면 그냥 얌전히 주제 파악하고 일반석에 앉아서 가겠어요. 언감생신, 그렇게라도 잘난 동서들하고 캐나다 여행 가는 거 감지덕지로 여기셔야죠.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여간에 말 한 번 더럽게 많아. 지금 끝에 덧붙인 그 말은 뭐야? 동서, 말하는 꼬라지가 원래도 별로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네. 내가 동서 좋으라고 참는 거 절대 아니고 좋게 가자고 좋은 마음으로 마련된 여행이니까 그래서 내가 좋게 참는 거야. 알아들어? 제가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외쳤고 셋째 동서가 코웃음 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오히려 화가 점점 더 밀려오더라고요. 왜 제가 이딴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도 잠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릎도 안 좋으신 마당에 제가 괜히 걱정거리 안겨드리면서 여행을 망쳐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일단 다스려봤는데요. 계속 화딱지가 나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 넷째 동서한테는 그냥 나는 1등석에 못하게 됐어 라는 말만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둘 다 엄청 당황하면서도 그뿐이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고요. 빈말이나마 저랑 바꾸실래요? 이런 말도 안 해왔고요. 그래봤자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럼 바꿔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절대 못 된다는 것을 두 사람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작은 성의조차 안 보인 것에 무척 씁쓸했지요. 착잡한 마음으로 안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저한테 짐가방은 뭐 가져갈 거냐고 하면서 자기 여행 캐리어를 빌려가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 말 들으면서 남편 얼굴을 딱 보는데 제가 당하는 이런 모욕적인 취급, 어쩌면 남편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놈의 집안, 맏며느리는 물론이고 장남의 권위도 개판이잖아. 아무래도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여. 서열 정리.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눈이 돌아갔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면서 듣다가 제가 셋째 동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듣고는 열받아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가 집안 장남으로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내인 저도 그런 취급을 당한 거라고 왠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겋게 된 채로 입을 꾹 다문 거였죠. 저는 제가 떠올리는 아이디어를 남편에게 공유하였고 다 듣고 난 남편은 자기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친 행각이 시작되었지요. 우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설득부터 들어갔어요. 어떤 설득이었는가 하면 며느리들과 함께 이번 여행에 동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천천히 걸으시면 되고 어디 많이 걸으실 필요도 사실 없고 그저 함께 여행을 갔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 챙겨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고심하시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사실은 내가 요새 가슴이 답답해서 어디든 바람 쐬러 나가고 싶었는데 캐나다까지 비행기는 거창한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무릎이 쑤시고 아픈데 이런 내가 며느리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차마 따라 나서겠다고 하지 못했거든. 아휴, 그런데 같이 가자고 조르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그쪽으로 기우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펄쩍 뛰셨어요. 어디 가고 싶으며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시면서 저를 향해 네 시어머니도 캐나다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셋째 동서가 맡은 일이 많아서 정신 없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 합류하는 건 제가 전적으로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자기 동생들에게 연락을 했지요. 반드시 꼭 각자 아내를 공항까지 배웅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시큰둥해하는 시동생들은 이건 시부모님의 명령이라는 남편의 덧붙임이 있고 나서야 어영부영 알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마침내 출국 당일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모두가 공항에 모였어요. 시부모님도 계시는 것에 동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느긋하게 움직여도 되겠어요. 시간을 워낙 넉넉하게 맞춰왔으니까요. 아, 그런데 동서들은 서두르는 게 낫지 않겠어? 1등석은 내가 알기로는 비행기 탑승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특혜가 있던데 비행기 먼저 타서 앉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 저의 외침에 동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동서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당황해서 눈만 조용히 굴리는 동서들에게 시아버지께서 의아한 물음을 던지셨어요. 1등석? 어째서 너희만 1등석인 거야? 무슨 이유로? 아니, 대체 어쩌다가? 그리고 시동생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들을 교환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걸 보면서 남편의 화를 눌러 찬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로 몰랐어? 제주씨들만 1등석 예매한 거 정말로 몰랐던 거야? 아무 말도 못 들었어? 그러자 시동생들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막 흔들면서 전혀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으신 한숨을 푹푹 내쉬셨지요. 남편이 자기 동생들을 매섭게 혼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각자 일에만 빠져 사는 놈들이니 자기 아내들이 무슨 비행기를 어떤 자리에 앉아서 가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니까 내가 관여를 안 하겠지만 너희들의 형수한테, 내 집사람한테 못된 제수씨들이 아무렇게나 구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관여를 꼭 좀 해야겠다. 나 이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내가 우습냐? 어? 남자답게 어디 한번 맨주복으로 다들 겨뤄볼까? 주먹 다짐 한번 들어가 봐? 남편이 거의 이를 갈면서 화를 냈고 셋째 시동생의 가장 겁을 집어먹어서는 이러지 말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덩치가 왜소해서 그런가 겁도 빨리 먹더라고요. 그러자 셋째 동서가 입술을 꽉 깨무는 게 제 눈에 보였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당신의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천천히 훑어보셨고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내가 이제야 다 파악이 됐다. 그렇게 된 거였구나. 오냐, 이게 다 이 되바라진 놈들이 집안의 장남 우대를 안 해서 벌어진 일이라 이거지? 잘 알았다. 앞으로 너희들은 알아서 잘 살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우리 집안 재산 내 장남하고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주련다. 설마 여기서 의의를 가지는 사람은 없겠지? 세상에, 그건 상상도 못해본 초특급 선언이었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께서 상황 파악은 물론 그 안에 깃든 고질적인 문제점까지 꿰뚫어 보실 줄은 몰랐어요. 파격적으로 나와주실 줄은 더 몰랐고요.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동생들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반면에 동서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냐며 다들 시아버지께 빌기 바빴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사실은 공항의 다른 사람들이 다 저희 쪽을 구경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어느새 이목을 끌게 된 모양이었네요. 그런 와중에 셋째 동서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를 갈아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흥분한 듯 보였어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왜 사람을 개 망신시키는 거예요? 저를 형님하고 동급으로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신 건가요? 저는 형님처럼 이렇게 치사하고 티존한 사람은 처음 봐요. 글쎄, 나는 동서가 지금 혼자서 뭔 개소리를 늘어놓는 건지 전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가 동서하고 급이 달라서 이해를 못하나 봐. 미안해. 뭐라고요? 아, 진짜 어이없어. 이보세요, 형님. 머리 굴리시는 게 아주 장난이 아니시네요.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었네요. 왜 형님 같은 급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셋째 동서가 격해진 감정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였어요. 대체 언제 지척에 계셨던 건지 갑자기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셋째 동서의 싸대기를 힘껏 날리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명을 삼켰고 셋째 동서는 세게 얻어맞아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시어머니를 제가 얼른 부축해드렸죠. 제 팔을 잡으시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뱉으셨어요. 괜히 맏며느리는 맏며느리가 아니구나. 내가 그걸 지금 알다니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저런 경우 없이 하극상을 벌리는 싸가지 없는 것도 내가 며느리랍시고 아껴왔었다니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어머님이 지금 제 뺨을 치신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은 저를 제일 예뻐하셨잖아요. 하다 그딴 망발을 짓거리는 며느리인 줄 몰랐을 때야 예뻐했지. 여행? 비행기? 다 필요 없다. 너희 새끼리만 떠나. 우리는 안 갈 테니까. 1등석인지 1등 등신석인지 하는 거 너희들끼리 실컷 잘 타고 가라. 동서들을 향해 말씀하신 시어머니께서 돌아서셨고 그 곁에는 부축을 해드리는 제가 있었습니다. 슬쩍 뒤를 확인했더니 동서들의 안색은 거의 진흙빛이 되어 있었어요.
시동생들의 굳어진 표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주차장을 향해서 걸어갈 때 저 중에서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번 더 그쪽을 확인했던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느라 정신이 빠져 보였다네요.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시부모님을 향해서 고개와 허리를 숙였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심리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두 분을 번거롭게 만들어드린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뒤늦게 민망함이 밀려온 것도 있었어요. 저로 인해 시부모님께서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 일만 생기신 것 같았네요. 그때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힘을 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없다. 집안 꼬라지 한번 저열하게 돌아가는 것을 내심 읽고 있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애써 넘기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면 나는 떳떳하지가 못하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이었지. 나도 마찬가지구나. 신세대 며느리들에게 걸맞은 요즘 시어머니 같은 게 되고 싶어서 괜한 참견을 안 한다는 게 그만 오만방자하게 흐트러진 분위기를 불러오고 말았어. 자식들의 일은 자식들끼리 자유롭게 해결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네. 아휴, 나이 먹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할머니가 되어도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피곤해 보이셨고 남편이 얼른 차에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눈빛에서 왠지 모를 결의를 뿜어내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짧게 무슨 대화를 나누시더니 지체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캐나다였죠. 난데 이따 공항으로 마중 나올 필요 없어. 그때 남편이 저에게 속닥거렸어요. 과연 동서들이 이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만 캐나다를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였죠. 저는 섣불리 화가 날 수 없어서 머뭇거렸는데 저희 대화를 들으신 건지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제정신이 안 박혔으면 기어이 비행기를 타겠지. 과연 어땠을까요? 동서들은 기어이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1등석을 타고 캐나다까지 날아갔어요. 기껏 성사된 캐나다 일정을 버리기는 너무 아까웠고 1등석도 아까웠고 비행기 출발 시간에 점점 다가오고 시동생들 사이에서도 가도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마당이니까 동서들이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혼비백산 상태에서 탑승 수속을 하러 가버렸다고 합니다. 눈앞에 비행기가 떡하니 있는데 안 타나요? 거기까지 또 가버렸으니 이제 비행기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자불안석이 아닐 수가 있었겠나요? 캐나다까지 가는 동안 그 장거리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 좋은 1등석에서도 불편해 죽는 줄 알았던 게 그날의 동서들이었던 거예요. 시동생들 중에서 둘째가 혼자 가면 안 된다 의견이었기 때문에 둘째 동서는 1등석에 앉아 심지어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최악의 장거리 비행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캐나다 공항에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동서들을 반겨주지 않았죠.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얼른 자기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무도 자기들의 마중 안 나오기로 했고 이미 자기 남편은 캐나다 친척들에게 죽도록 잔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걸 옆에서 들은 셋째, 넷째 동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었다네요.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가는 표가 어떻게 지하철 환승처럼 맞물리겠어요? 새로 표를 끊고 나서는 공항에서 죽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돌아왔지요. 귀국한 동서들이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고서 남편하고 둘이 시댁으로 향했던 거예요. 가보니까 전에 없이 꾀째재한 느낌의 동서들이 인천공항에서 봤던 차림새 그대로 있었고 시동생들 중에서는 셋째만 와 있었어요. 둘째와 넷째는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하던데 아마 셋째는 자기 발목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왔어야 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사건의 주동자이니까요. 동서들이 시부모님을 향해서 연신 사과 인사를 드렸어요. 넷째 동서는 이미 눈물을 찔끔 보이는 중이었죠. 그 상황에서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색이 파래해진 채로 둘째 동서가 자기는 이미 캐나다 집으로부터 오만 욕을 다 들었다는 사실을 밝혔지요.
기가 푹 죽어서 사과를 하던 둘째 동서는 자기 짐가방을 뒤지더니 시부모님께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선물들을 내밀었어요. 그 와중에도 면세점에 들러서 선물을 샀다는 겁니다. 얼떨떨해서 받아보니까 제 것은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몇 가지였고 남편의 것은 고급 초콜릿 과자였어요. 저희 부부의 취향을 어떻게 딱 맞추기는 했더라고요. 그러자 넷째 동서가 저희 부부에게 한 걸음 다가오더니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거 같이 골랐어요. 같이 면세점 돌면서 고른 거예요. 그걸 들은 셋째 동서가 단박에 눈을 부라리며 분개했습니다. 아니 어쩜 나 몰래 둘이서만 작당해서 면세점을 돌 수가 있어? 나 몰래 그런 것들은 대체 언제 산 건데? 자기들만 상한 빠져나가고 싶어서 얄밉게 구는 것 좀 봐. 어이가 없다면서 이를 갈다가 아차 싶었는지 주위를 황급히 돌아본 후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때 셋째 시동생은 진짜 미치겠다는 듯이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셋째 시동생을 보시며 나지막이 말씀을 꺼내셨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거 나는 우리 집을 보며 절실히 깨달았어. 누가 더 낫고 말고를 따지는 것만큼 자식들 사이에 도움 안 되는 게 없다는 건 내가 잘 알지. 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네가 눈이 있으면 이 상황을 봐라. 네 아내가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같구나.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아?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자 셋째 시동생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서 셋째 동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시동생이 자기한테 입모양으로 뭐해? 라고 말하자 머뭇거리면서 자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쪽을 쳐다보더니 그제서야 저를 향한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형님을 대우해드리지 못하고 배려해드리지 못하고 나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사과드려요. 제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태도는 공손한데 뱉는 말은 아리송하더라고요. 저는 이 판국에 무슨 가식떨기가 필요하겠나 싶어서 시부모님을 향해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버려도 될지 허락을 받았네요. 그러자 두 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요. 제가 셋째 동서의 바로 앞으로 가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동서, 지금도 속으로 나한테 이를 갈고 있지? 네? 아닌데요? 제 속을 형님이 어떻게 아신다고 그러세요? 동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 앞으로 그냥 남남처럼 지낼 것인지 말 것인지. 나는 가식 떨면서 억지로 그렇게 지내는 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내 앞에서 싸가지 없게 위아래도 없이 본인의 인성이 박살난 걸 자랑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안 보겠다고 해. 딱 결정을 해. 그러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동서를 피해줄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철저히 나를 손윗사람으로 대해줘야 할 거야. 양자 태길이야. 골라. 그러자 셋째 동서의 안색이 창백해졌는데요. 옆에서 셋째 시동생이 팔꿈치로 쿡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팔꿈치로 찔린 셋째 동서가 울컥한 얼굴로 저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가장 큰 형님이시라는 거 정확히 인지하고 대해드릴게요. 분란 안 일으키고 얌전히 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드려요. 머리를 다시 들었을 때 살펴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더라고요. 아휴, 그런 걸 보니까 저는 또 왜 마음이 불편해지던지요. 그 사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1등석 사건을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그 이후로는 놀랄 정도로 별일이 없었어요. 무탈한 일상이 이어졌는데요. 확실히 달라진 점이라면 동서들은 물론이고 시동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죠. 건성으로 굴던 기색들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넘기고 이런 걸 다 때려치우고 나설 때는 확실히 나서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변화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지 초반에는 뚱하게 있을 때가 잦았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도 슬슬 익숙해졌는지 저에게 이제 안 까물고 말도 착하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원체 사람끼리 조합이 잘 맞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셋째 동서와 제가 갑자기 친자매처럼 친해졌다든가 우애가 깊어졌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네요. 서로에게 기본 할도리만 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동서하고는 꽤 친해졌어요. 1등석 사건 이후로 딱 1년이 지났을 때 둘이서만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로 다녀왔을 정도면 친한 거 맞죠?
캐나다 여행은 아쉽게도 다시는 가지 않았는데요. 대신 바로 그 밑에 있는 미국에 다녀왔답니다. 오히려 더 좋았죠. 넓은 세상을 보고 오니까 눈이 다 트이더라고요. 안주하며 살기 싫어져서 저는 새롭게 공부도 하고 경력도 쌓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며 지낸답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돈도 따라오기 시작해서 남편이 저에게 마님이라고 부르네요. 자연스레 덩치가 좋은 남편은 어쩌다 보니 요즘 별명이 돌쇠가 되었어요. 마님 곁에는 돌쇠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후회한 적이 없으니 어쨌든 제가 결혼은 잘한 듯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아볼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응원을 보내드릴게요.